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 어느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강변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노숙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인간다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겨울밤 얼어 죽을 것 같던 추운 날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밤 11시. 한강변 고수부지는 칼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저는 다리 및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두꺼운 담요 3장을 온몸에 둘렁둘렁 감고 있었습니다. 추워.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또 웅크렸죠. 제 옆에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5-6명 더 있었습니다. 다들 말없이 각자의 담요 속에서 긴 밤을 버티고 있었어요. 은경 씨, 라면 먹을래? 옆에서 박철수 씨가 작은 부탄가스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철수 씨는 이곳 한강변 노숙인 중에서 가장 먼저 저를 챙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저씨 드세요. 에이, 뭐가 괜찮아. 이 추운데 따뜻한 거라도 먹어야지. 철수 씨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저는 멍하니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쌩쌩 지나갔고 불빛이 반짝이는 강남 쪽 빌딩들이 멀리 보였습니다. 나도 저기서 살았었는데? 5년 전만 해도 저는 멀쩡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았죠. 남편과 고등학생 딸과 함께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2019년 3월 14일.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딸아이 수진이는 학교에 가고 남편 재욱이는 회사에 갔죠. 저는 오전에 집안일을 하다가 점심때쯤 남편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디야? 집에 있지. 왜? 경찰서 좀 나와줄래? 경찰서? 무슨 일인데?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나도 모르겠어. 회사 돈 빼돌렸다는데 나는 그런 적 없어. 누가 나를 모함한 것 같아. 저는 황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경아, 나 정말 안 했어. 맹세하는데 나는. 알아.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잖아.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비밀 계좌에 회사 돈 3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까지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남편은 그런 계좌 만든 적도 없어요. 저는 담당 형사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어쩝니까? 통장 개설할 때 본인 인증도 됐고 거래 내역도 명백하네요. 남편은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억울한 거지? 그렇지? 딸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빠는 결백해. 엄마가 꼭 증명할게.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좋은 변호사를 구했죠. 하지만 1심 재판에서 남편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누명이에요. 저는 법정에서 소리쳤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항소를 권했습니다.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보죠.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2심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나빴습니다. 담당 판사는 남편의 주장을 듣지도 않고 기존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방청석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세요. 우리 남편은 정말 억울해요. 법정 경위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제 옆에서 함께 울었죠. 엄마, 이제 어떡해?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경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 아니잖아.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이 들어간 건 사실이니까.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남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어요. 재우가, 힘내. 우리 상고할 거야. 대법원까지 가는 거야. 은경아, 그만하자. 이제 지쳤어. 무슨 소리야. 당신 억울하잖아. 억울하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세상이 그런 거야. 남편은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빚을 더 얻어서 상고했습니다.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저도 남편 회사 동료들을 찾아가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회사에서 불이익 받을까봐. 제발요. 우리 남편 억울하게 감옥 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 아니라고 외면했죠. 딸 수진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내 아빠 횡령범이지?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 수진아, 조금만 참아. 아빠 무죄 나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잔인했습니다. 상고 기각. 딱 4글자. 5년간 싸웠는데 대법원은 단 4글자로 우리 가족의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남편이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우리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 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우리 집과 재산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은경 씨, 이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네. 짐을 꾸리는데 딸 수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짐 싸야지. 엄마, 나 죽고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커터칼을 손목에 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커터칼을 빼앗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엄마. 나 때문에 엄마 고생하잖아. 나만 없으면 엄마 편할 텐데. 저는 딸을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엄마 삶의 이유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빠, 수진이만 좀 봐주세요. 제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요. 은경아, 수진이를 여기 두고 가겠다는 거냐? 네. 제가 지금 애를 키울 형편이 안 돼요.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수진이는 걱정 마라. 근데 은경아, 너는 어디서 지낼 거니? 친구 집에 잠깐 신세 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다 연락을 끊은 상태였으니까요. 수진이와 헤어지는 날, 딸아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버리지 마. 버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조금만 있으면 다시 데리러 올게. 언제? 금방. 금방이야. 수진이를 외할아버지 댁에 두고 나오는데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안고 올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집도 가족도 모두 잃고 홀로 서울거리를 헤맸습니다. 처음엔 PC방에서 잤습니다. 밤새 이용료가 5,000원이었거든요.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PC방도 갈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 지하철역, 공원 벤치. 잘 곳을 찾아 떠돌았습니다. 한겨울이라 밖에서 자다가는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강변 다리 밑에 노숙인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자도 돼요? 처음 한강변에 왔을 때 철수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럼요. 여기 공짜잖아요. 근데 아가씨 처음이신가 봐요? 네. 힘드시죠? 다들 처음엔 그래요. 여기 앉으세요. 담요 하나 드릴게요. 철수 씨의 친절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요? 우리끼리 도와야죠. 그렇게 저는 한강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폐지를 주워 팔았고 밤에는 다리 밑에서 잤습니다. 한 달에 벌어서 친정에 10만 원씩 보냈습니다. 수진이 용돈이라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월 15일 밤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철수 씨가 끓여준 라면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 사람 쓰러져 있는 거 아니야? 옆에서 자고 있던 영희 씨가 일어나서 강변 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디요? 저기, 저 가로등 밑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정말로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 아니에요? 철수 씨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쓰러진 사람 주변에 피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저기 피 같은데요? 에이, 그럴 리가요. 은경 씨 눈에 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은경 씨, 괜히 나섰다가 곤란한 일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철수 씨가 말렸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다친 사람일 수도. 다가가 보니 정말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제가 흔들자 남성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살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조? 한강변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119에 신고하고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벌써 온 건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없고 차도 일반 승용차였으니까요. 차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저기요, 구급대원이세요? 제가 물었지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러진 남성에게 빠르게 다가왔죠.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남자가 쓰러진 남성의 목을 확인하더니 다른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차에 실어.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구급차 오고 있어요. 제가 막아섰지만 남자 한 명이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켜.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 사람 다쳤어요. 병원 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데려갈 테니까 신경 꺼. 남자들이 쓰러진 남성을 들어 차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쓰러진 남성이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도와줘.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저 남자들에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걸. 안 돼요.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돼요. 저는 남성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래? 야, 떼어놔. 남자 한 명이 제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으악.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구급차가 오고 있었던 겁니다. 젠장, 구급차다. 철수해. 이 여자는? 그냥 둬. 어차피 노숙자잖아. 나중에 처리하면 돼. 남자들은 황급히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쓰러진 남성 옆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요. 빨리요.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럼 신원 파악이 안 되겠네요. 일단 응급실로 가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보호자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요.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분을 데려가려고 했거든요. 구급대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타세요. 그렇게 저는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머리에 타격상이 있습니다. CT 촬영 준비해주세요.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응급실 밖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분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 증상도 있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보호자 연락이 안 되네요. 신원은 확인됐나요?
지갑이 없어서 신원 파악이 안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인가요? 아니요. 의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응급수술은 진행하겠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사건 경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한강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서 환자를 데려가려 했던 것까지요. 차 번호는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너무 급해서. 그럼 남자들의 인상착이라도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30대 후반쯤? 건장했고, 둘 다 검은 옷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밤인데도요. 경찰이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피해자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신원 파악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저는 다시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아까 그 남자들이 다시 나타나면 어쩌죠? 환자는 무사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김은경 씨? 어젯밤에 신고하셨던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환자분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로 경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법원장입니다.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법원장 강석주 씨입니다. 지문 대조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장이요? 네. 어젯밤 강석주 대법원장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김은경 씨가 발견하신 분이 맞습니다.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대법원장? 그 사람이 왜 한강변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저 검은 옷 남자들이? 지금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계실 수 있으세요? 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대법원장을 구한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5년 전 제 남편을 감옥에 보낸 것도 대법원이었으니까요. 물론 판결을 내린 판사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대법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남편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외면했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발길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시간 후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경찰, 검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까지. 김은경 씨 맞으시죠? 한 검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대법원장님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젯밤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검은 옷 남자들 이야기까지 전부요. 검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 남자들이 대법원장님을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죠? 네. 억지로 차에 싣으려고 했어요. 차량 번호는? 못 봤어요. 검사가 옆에 있던 경찰에게 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변 CCTV 전부 확보해. 그 시간대 한강변 진입한 차량 전부 추적하고. 알겠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니 강석주 대법원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원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검사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강석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검사를 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입니다. 한강변에서 발견되셨어요. 한강변? 강석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저는 대법원장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강석주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한강변에?
강석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말할 수 없네. 원장님?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검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실종되셨을 때 청와대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셔야.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강석주가 고개를 돌려 저를 다시 보았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김은경입니다. 김은경 씨, 잠깐 둘이 얘기 좀 할 수 있겠소? 검사와 경찰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석주의 요청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 저와 강석주 단둘만 남았습니다. 김은경 씨, 당신은 어떻게 나를 발견했소? 한강변에 있다가 우연히. 한강변에? 이 추운 겨울밤에? 저는 거기서 지내요. 강석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노숙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석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당신이 나를 구해줬군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도와야죠. 어젯밤 그 남자들. 당신도 봤죠? 네. 차에 싣고 가려고 했어요. 강석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소. 저 사람들한테 붙잡혔으면.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강석주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요. 누가? 왜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위험하시잖아요. 경찰한테 보호 요청을. 경찰도 믿을 수 없어도. 네. 강석주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은경 씨, 부탁이 있어. 뭔데요? 나를 도와주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못해요. 왜요? 저는 대법원이 싫어요. 강석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요? 5년 전에 제 남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횡령 누명을 쓰고요. 1심, 2심에서 계속 억울하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가족은 다 무너졌어요. 집도 잃고 딸이랑도 헤어지고 저는 노숙자가 됐죠. 강석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대법원이랑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은경 씨. 뒤에서 강석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남편. 이름이 뭐요? 김재욱이요. 김재욱. 강석주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혹시 5년 전 대성건설 횡령 사건? 저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강석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건. 내가 담당했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김재욱 씨 상고심. 내가 재판장이었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 남편을 감옥에 보낸 판사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니. 당신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석주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김은경 씨, 들어주시오. 나는 듣기 싫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진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남편은 무죄 나왔을 거예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간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당신들은 편하게 판결문만 읽으면 되지만 우리는 인생이 걸린 거예요. 그걸 알아요? 강석주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고 있소. 알면서 왜 그랬어요? 왜 제대로 안 봐줬어요? 그게. 강석주가 말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살려드린 건 그냥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 때문에 도운 게 아니에요. 김은경 씨. 강석주가 간절하게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야? 병원을 나와 한강변으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어젯밤 본 그 남자들과 비슷한 차림. 설마.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남자도 따라서 빨라졌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남자도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개찰구를 통과하고 계단을 내려가 전동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남자도 탔습니다. 젠장.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김은경 씨 맞죠?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법원 경호실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대법원 경호실 소속이었습니다. 왜 저를? 원장님이 당신을 찾으래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전 관심 없어요. 김은경 씨, 지금 당신도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그 남자들을 봤잖아요. 얼굴까지 확인했고요. 그게 왜요? 저들이 당신을 가만 안 둘 겁니다. 목격자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원장님이 보호해드린대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싫어요. 전 혼자 알아서 할게요. 김은경 씨,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상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동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김은경 씨. 남자가 쫓아왔지만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도망쳤습니다.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은경 씨, 어디 갔다 왔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아저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저 큰일 난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어젯밤 일을 설명하자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법원장을 구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은경 씨 남편 재판한 판사라고요? 네. 철수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은경 씨,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저도 알아요. 근데 왜 대법원장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줘서. 그때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철수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은경 씨, 저거. 아저씨, 숨어요. 우리는 다리 밑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 멈추고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찾아봐. 남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리 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발견되지 말자.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철수해. 남자들이 황급히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낮에 봤던 그 경호실 직원이 내렸습니다. 김은경 씨, 어디 계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여기요.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네. 저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제발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철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경 씨, 가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저는 괜찮아요. 저들이 노리는 건 은경 씨잖아요. 저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경호실 직원이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안가옥이었습니다. 여기서 머무시면 됩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방 안에는 깨끗한 침대와 옷장,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된 방에서 자게 된 거였습니다. 씻으실 수 있도록 옷이랑 세면도구 준비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나가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흑투성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5년간의 때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방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강석주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어떻게 여기에? 내가 요청한 안가옥이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석주는 여전히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석주도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김은경 씨, 낮에 한 얘기. 다시 하고 싶소. 당신 남편 사건 말이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건이 억울한 판결이었소. 뭐라고요? 강석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압력을 받았소. 압력이요? 위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압력이 있었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석주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대법원장이 압력을 받는다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요. 나는 그때 비겁했소. 강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남편은 정말로 억울했소. 증거를 조작당한 거였소. 그럼 왜 무죄 판결을 안 내리셨어요? 내가 겁이 났소. 겁요? 압력을 거부하면 나도 위험해질 거라고. 내 가족도 위험해질 거라고. 강석주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남편을 버렸소. 정의를 버렸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그렇죠. 5년 동안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이 다 당신 때문이에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저는 일어나서 강석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다 돼요? 우리 딸이 자살하려고 했어요. 커터칼로 손목을 그으려고 했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감옥에서 매일 죽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요. 그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김은경 씨, 당신이 용기를 냈으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 안 됐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강석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정말 잘못했소. 한참을 그렇게 둘 다 울었습니다. 진정이 되고 나서 강석주가 말했습니다. 김은경 씨,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소. 뭘요? 당신 남편 사건을 재심하겠소. 무죄를 입증하겠소. 저는 강석주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소. 아니, 해야 하오. 내가 지은 죄를 갚아야 하오. 하지만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강석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한 거요. 네. 나는 그동안 압력에 못 이겨 많은 판결을 잘못 내렸소. 당신 남편 사건만이 아니오. 강석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소.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어떤 사건들이 조작됐는지. 이걸 왜 저한테? 당신이 지켜줘야 하오. 저요? 나는 이미 저들에게 노출됐소. 언제 또 습격당할지 모르오. 강석주가 제 손에 서류를 쥐어줬습니다. 이걸 검찰에 넘겨주시오. 그리고 당신 남편의 재심을 청구하시오. 하지만 부탁이오. 당신만 믿을 수 있소.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 안에 정말 증거가 다 있어요? 그렇죠. 녹음 파일, 문서, 모든 게 있소.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름, 재벌들의 이름. 이 사람들이 다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저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소.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을 조작하고.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 뭐야? 강석주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들이 찾아온 거요. 어떻게요?
여긴 안전한 곳이라고.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나 보오.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김은경 씨, 서류를 가지고 도망가시오. 혼자 어떡해요? 나는 괜찮소. 당신이 살아야 진실이 밝혀지오. 강석주가 저를 뒷문으로 밀었습니다. 어서. 하지만 당신 남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하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서류를 품에 안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김은경 씨, 강석주가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했소. 그리고 고맙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잡아. 남자들의 목소리. 저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빈 택시가 없었습니다. 젠장. 뒤를 돌아보니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버스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태워주세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들이 버스를 쫓아왔지만 버스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품 안에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검찰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검찰도 믿을 수 있을까요? 강석주가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장악당했다고. 그럼 검찰도, 경찰도.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지? 버스는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남편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남편을 범죄자 취급했지만 그 기자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김재욱 씨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젊은 기자. 이름은 박민수. 그 사람한테 가야 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공중전화부터 찾았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오래전에 해지한 상태였으니까요. 동전 몇 개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던 이름 박민수.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박민수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저 혹시 김재욱 씨 기억하세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재욱? 대성건설 횡령 사건이? 네. 그 사람 아내예요. 김은경입니다. 짧은 침묵 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저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어디든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종로의 작은 분식집에서 만났습니다. TV에서는 연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우리 테이블만큼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제가 서류를 꺼내자 박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다 뭐죠? 대법원장 강석주 씨가 준 거예요. 뭐요? 그 사람이 제 남편 사건 재판장이었어요. 박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를 넘길수록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판결 개입 증거입니다. 녹음까지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이 뒤집힐 수준이에요. 그래서요.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석주 대법원장도 지금 위험해요. 박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혼자 못합니다. 언론, 시민단체, 국제 언론까지 같이 가야 해요. 그럼 제 남편은요? 재심 가능합니다. 아니, 반드시 됩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3일 뒤 세상은 멈췄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부 판결 조작을 내부 고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뉴스 화면 속 자막이 흐르는 순간 저는 고시원 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억울함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며칠 후 강석주 대법원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는 비겁했습니다. 압력에 굴복했고 그 결과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남편 김재욱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재심 결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여론이 들끓었고 해외 언론까지 사건을 다뤘습니다. 재심 법정에서 저는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얼굴은 말랐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은경아, 여보. 그날 우리는 말없이 손만 잡았습니다. 판사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재욱은 무죄. 그 한마디에 법정이 술렁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풀려났고 딸 수진이는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끝난 거야? 응. 이제 진짜야.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노숙자였던 과거는 여전히 제 몸에 남아있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겨울밤 제가 한강변에서 그냥 지나쳤다면 모든 건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대법원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정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억울하게 무너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노숙자였고 진실을 손에 쥐고 살아 돌아왔습니다.